서울 강남의 최고급 펜트하우스. 통유리창 너머로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일렁이고 있었지만 실내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벽걸이 텔레비전에서는 의미 없는 뉴스 화면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그 앞에는 차가운 가죽 소파에 파묻히듯 앉아있는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화면을 향해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밤도 남편 태호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겨우 2년. 지원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텅 빈 집안을 채우는 불안감은 그녀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믿음과 의심의 아슬아슬한 경계선에서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차가운 외로움은 앞으로 다가올 끔찍한 악몽에 아주 작은 전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순간 진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지원은 국내 굴지의 화장품 기업을 이끄는 박 회장의 무남동녀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재벌가의 화려한 삶보다는 조용히 연구실에서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내향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그런 지원이 태호를 처음 만난 것은 가장 친한 친구 수아의 25번째 생일 파티에서였습니다. 이태원의 고급 라운지 바를 통째로 빌린 그날, 시끄러운 음악과 인파 속에서 겉돌던 지원에게 다가온 남자가 바로 태호였습니다. 그는 마치 로맨스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처럼 완벽한 미소와 매너로 지원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태호는 작은 중소기업의 평범한 영업사원이었지만 지원의 아버지는 그의 사람 좋은 미소와 싹싹함을 높이 사며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아버지는 타워를 그룹의 기획실장으로 임명했고 신혼집으로 강남의 펜트하우스까지 선물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동화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원인 불명의 병으로 쓰러져 세상을 떠난 후 태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정했던 남편은 차갑게 식어버렸고 회사를 장악하기 위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지원은 아버지가 남긴 회사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지원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맨발로 걸으며 거실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한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지원은 슬픔에 빠져 집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고 태호는 그 틈을 타 회사의 모든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밤늦게 술에 취해 돌아온 타오의 옷깃에서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를 맡았을 때도 지원은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 밤낮 없이 뛰어다닌다는 그의 거짓말을 믿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버지의 오랜 비서였던 최 상무로부터 걸려 온 전화 한 통이 그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태호가 회사의 핵심 기술을 해외 경쟁사에 매각하려 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지원의 두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통증이 느껴졌지만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방구석에 숨어 울고만 있는 나약한 상속녀가 아니었습니다. 지원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당장 회사로 출근하여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아버지를 위한 마지막 도리이자 자신을 기만한 남편에게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처벌이었습니다. 창밖에 빗방울이 거세지며 유리를 때리는 소리가 그녀의 결연한 의지를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가 되어서야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호가 들어왔습니다. 밤샘 업무를 마친 사람이라기엔 너무나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머리엔 젤이 완벽하게 발려 있었습니다. 피곤한 기색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원은 거실 소파에 꼿꼿하게 앉아 그를 응시했습니다. 태호는 잠시 흠칫 놀라는 듯 하더니 이내 특유의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재킷을 벗으며 피곤하다는 듯 과장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원은 차가운 목소리로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할 이야기가 있으니 앉으라는 그녀의 말에 태호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짜증스러운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파 맞은편 안락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팔짱을 꼈습니다. 지원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태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선언했습니다. 내일부터 자신이 대표이사 자리로 복귀할 것이며 회사의 모든 재무 상태와 계약건을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전면 감사하겠다고 말입니다. 그 순간 태호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눈동자는 당혹감과 분노로 미세하게 흔들렸고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예상치 못한 지원의 방역에 완전히 허를 찔린 모습이었습니다. 지원은 태호의 그런 반응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단호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원이 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거실에 남겨진 태호는 신경질적으로 넥타이를 풀어 헤쳤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이 외부 감사를 시작한다면 그동안 자신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빼돌린 회사 자금과 이중 장부들이 모두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감옥에 가는 것은 물론이고 그가 평생을 바쳐 계획했던 거대한 부의 찬탈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였습니다. 몇 시간 후 지원이 짧은 낮잠에서 깨어났을 때 방 안에는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태호가 침대 곁에 앉아 애틋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원의 손을 부드럽게 쥐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회사 일에 쫓겨 아내를 외롭게 한 자신이 너무 어리석었다며 지원의 회사 복귀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거짓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는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행을 간 지 너무 오래되었다며 복귀하기 전에 단둘이 조용한 강원도 깊은 산속으로 글램핑을 떠나자고 말입니다. 자신이 직접 맛있는 요리도 해주고 스트레스도 풀게 해주겠다는 태호의 달콤한 제안에 지원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죽음의 문턱으로 향하는 초대장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태호는 짐을 챙긴다는 핑계로 서재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의 입계는 소름 끼치는 비열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작은 유리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강원도 깊은 산골 출신인 그만이 알고 있는 특별하고 치명적인 독버섯 가루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버섯은 섭취하면 처음에는 시력이 흐려지고 몸이 마비되며 결국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부검을 해도 일반적인 심장 질환으로 위장하기 쉬운 무서운 독초였습니다. 타요는 이미 이 독을 사용하여 장인인 박 회장을 병사로 위장해 살해한 전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내인 지원의 차례였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서 아내가 야생 버섯을 잘못 먹고 사고를 당한 것으로 꾸민다면 회사의 모든 지분과 재산은 완벽하게 자신의 차지가 될 것이었습니다. 타요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캠핑용품과 함께 작은 유리병을 정성스럽게 가방에 챙겼습니다. 거실에서는 지원이 오랜만에 여행에 조금 들뜬 마음으로 따뜻한 스웨터와 두꺼운 외투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의 관계가 다시 예전처럼 회복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은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어둠이 짙게 깔리고 있었고 두 사람을 태운 묵직한 검은색 SUV는 넌사인이 번쩍이는 서울의 밤거리를 미끄러지듯 빠져나가 강원도를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는 포장도로를 벗어나 끝없이 이어지는 험준한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GPS 신호조차 잡히지 않는 강원도 오대산 자락이 깊고 어두운 숲속이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오른 빽빽한 전나무들이 달빛마저 가려 차창 밖은 마치 거대한 검은 벽처럼 보였습니다. 지원은 덜컹거리는 차 안에서 불안감을 느끼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너무 외진 곳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지원의 질문에 태호는 핸들을 꺾으며 부드럽게 웃어 보였습니다. 사람이 없는 진짜 자연 속에서 완벽한 휴식을 취하게 해주고 싶었다는 그의 대답은 다정했지만 지원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함이 피어올랐습니다. 차가 마침내 멈춰선 곳은 인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으슥한 공터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내보았지만 통화권 이탈이라는 표시만 차가운 불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태어는 능숙하게 차 트렁크에서 텐트와 캠핑 장비들을 꺼내 빠르게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은 차가운 산바람에 몸을 움츠리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밤바람이 나무잎을 스치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숨죽여 우는 소리처럼 새우산하게 들려왔습니다. 태어는 모닥불을 피우고 미리 준비해 온 따뜻한 차를 끓였습니다. 보온병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수증기 너머로 태어의 눈동자가 불꽃을 반사하며 기괴하게 번쩍였습니다. 추위에 떨던 지원은 태어가 건네준 텀블러를 양손으로 받아 쥐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얼어붙은 손끝을 녹여주었습니다. 차에서는 은은한 허브향과 함께 묘하게 쌉싸름한 흙내음이 났습니다. 자연에서 말린 잎으로 직접 우려냈다는 태호의 말에 지원은 의심 없이 차를 천천히 마셨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뜨거운 액체가 온몸을 이완시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10분도 차에 지나지 않아 지원은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닥불의 불꽃이 2개, 3개로 겹쳐 보였고 귀에서는 날카로운 이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이 비틀거리며 이마를 짚자 태어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정했던 남편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사냥감을 내려다보는 포식자처럼 차갑고 잔혹한 눈빛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지원은 태호를 부르며 손을 뻗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흙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었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태호는 쓰러진 지원을 내려다보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지원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네 아버지가 왜 그렇게 갑자기 죽었는지 궁금하지 않냐는 그의 끔찍한 질문에 지원의 눈동자가 공포로 커졌습니다. 태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진실은 지원의 영혼을 갈갈이 찢어놓았습니다. 장인어른의 약에 매일 밤 조금씩 자신이 직접 캔 독버섯 달인 물을 섞었다는 태호의 고백은 악마의 속삭임 같았습니다. 지원은 충격과 배신감에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마비된 성대에서는 쇳소리 같은 신음만 새어나왔습니다. 태호는 지원의 뺨을 차갑게 쓰다듬으며 조롱했습니다. 회사를 되찾겠다고 나대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숲속에서 비참하게 죽어가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이 숲은 워낙 깊고 험해서 며칠 동안은 아무도 너를 찾지 못할 것이며 야생 동물들이 남은 흔적마저 없애줄 것이라고 잔인하게 덧붙였습니다. 타요는 자신의 짐을 챙겨 채에 올랐습니다. 시동이 걸리는 날카로운 굉음이 고요한 산속의 정적을 찢어놓았습니다. 차가운 헤드라이트 불빛이 쓰러진 지원의 얼굴을 무심하게 훑고 지나간 뒤 차는 거친 산길을 후진하여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남겨진 것은 꺼져가는 모닥불의 희미한 온기와 칠흑 같은 어둠, 그리고 살을 애는 듯한 산바람뿐이었습니다. 지원은 마비되어가는 몸을 이끌고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흙바닥을 기었습니다.
손톱 밑에서 피가 나고 무릎이 까졌지만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눈물 속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 남편을 향한 처절한 분노가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지는 가운데 지원의 눈앞은 완전한 어둠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땅바닥에 엎드린 그녀의 숨결은 점점 미약해졌고 죽음의 그림자가 그녀의 곁에 바짝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때 바스락거리는 나무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생동물의 발소리인지 아니면 환청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흐릿해져가는 시야 속으로 커다란 실루엣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덩치가 큰 시베리안 허스키 한 마리가 씩씩거리며 지원의 얼굴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묵직한 군화를 신은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대산 깊은 곳에 은둔하며 살아가는 남자 도진이었습니다. 그는 과거 대형 화재 사건에서 아내와 딸을 구하지 못했다는 끔찍한 죄책감으로 세상을 등지고 인적 없는 산속에 오두막을 지어 자신을 가두고 살아가는 전직 소방구조대원이었습니다. 도진의 반려견 맥스가 낯선 피냄새를 맡고 그를 이곳으로 이끈 것이었습니다. 도진은 쓰러진 지원을 발견하고 재빨리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경련을 일으키는 입술을 본 순간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번쩍였습니다. 구조대원 시절의 본능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묻은 거품의 색깔과 특유의 냄새를 통해 그는 단번에 그녀가 산속의 치명적인 독초에 중독되었음을 알아챘습니다. 도진은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1분 1초가 그녀의 생사를 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허리춤에서 수통을 꺼내 지원의 입을 벌리고 맑은 계곡물을 조금 흘려넣어 기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꺼운 방한용 재킷을 벗어 덜덜 떠는 그녀의 몸을 단단히 감쌌습니다. 도진은 조심스럽게 지원을 안아 들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숨결은 끊어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도진은 맥스에게 앞장서라는 신호를 보내고 익숙한 산길을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오두막까지는 험한 바위길을 한참이나 내려가야 했지만 도진의 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뭇가지들이 그의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품에 안긴 여자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뛰고 또 뛰었습니다. 과거 화재 현장에서 가족을 안고 빠져나오지 못했던 그날의 지옥 같던 기억이 오버랩되며 이번만큼은 절대 이 생명을 놓치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굵은 땀방울이 그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시야가 탁 트이며 달빛 아래 작은 통나무 오두막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도진은 문을 발로 차서 열고 들어가 거실 한가운데 평상에 지원을 눕혔습니다. 맥스는 걱정스러운 듯 꼬리를 내리고 지원의 곁을 맴돌았습니다. 오두막 안에는 다양한 약초와 말린 식물들이 가득 매달려 있었습니다. 도진은 산에서 생활하며 터득한 해독 지식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는 급히 난로에 불을 피워 방 안의 온도를 높이고 찬장에 보관해둔 특수 해독 약초들을 꺼내 절구에 빻기 시작했습니다. 약탕기에서 매캐하고 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도진은 끓여낸 해독제를 조금씩 식혀 지원의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삼키지 못하고 흘러내리는 약물을 수건으로 닦아가며 그는 밤새도록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지원의 맥박이 느려질 때마다 심폐소생술을 준비하며 가슴을 졸였습니다. 동이 트고 창문 너머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스며들 무렵 기적처럼 지원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고 규칙적인 호흡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진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며칠 후 지원은 근처 마을의 작은 보건소 병상에서 눈을 떴습니다.
도진이 그녀의 상태가 안정되자마자 마을 병원으로 옮겨놓고 사라진 뒤였습니다. 낡은 형광등 불빛과 코끝을 찌르는 소독약 냄새의 지원은 천천히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끔찍한 그날 밤의 기억이 해일처럼 밀려왔습니다. 남편의 악마 같은 미소,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 지원의 눈동자에 뜨거운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보건소의 문이 열리고 덥수룩한 수염에 사람 좋은 미소를 가진 시골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놀라운 회복력이라며 껄껄 웃었지만 지원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지원은 의사에게 자신을 이곳에 데려온 남자가 누구인지 물었지만 산속에 사는 말 없는 청년이라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정보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지원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태호가 이 사실을 안다면 병원까지 찾아와 자신의 목숨을 끊어놓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의사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며칠만 이곳에 입원 기록을 남기지 않고 숨어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의사는 뭔가 사연이 있음을 직감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원은 병원의 구식 유선 전화기를 빌려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 오랜 절친 수아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수아의 남편 민호는 강력계 형사였기 때문에 그들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리고 수아의 목소리가 들리자 지원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동안 있었던 모든 끔찍한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수아는 경악과 분노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원은 수에게 태호가 방심하고 모든 범행을 자백하게 만들 완벽하고 치밀한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수아와 통화를 마친 지원은 창밖에 평화로운 시골 풍경을 응시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차가운 복수의 칼날을 날카롭게 벼리고 있었습니다. 계획의 첫 단계는 지원 자신의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수아의 남편 민호가 형사라는 직위를 이용해 경찰 내부에 극비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신원 미상에 훼손된 여성 시신을 지원으로 위장하여 태호에게 연락을 취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예상대로 태호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완벽한 비련의 남편을 연기하며 시신을 확인하는 척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가장 큰 대형 병원 장례식장 VIP실에 지원의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는 하얀 국화꽃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제단과 생전 지원의 아름다운 모습이 담긴 영정 사진이 놓였습니다. 재계 인사들과 회사 직원들, 그리고 태호가 회사를 집어삼키기 위해 포섭한 이 사진들이 검은 정장 차림으로 줄지어 조문했습니다. 타오는 상주복장을 한 채 수척해진 얼굴로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슬픔을 가누지 못하는 척 때때로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지만 아무도 보지 않을 때면 그의 입계는 승리감에 도취된 비열한 웃음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완벽한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확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장례식의 마지막 절차인 연결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웅장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태원은 단상에 올라 추도사를 읽기 위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는 목을 가다듬고 잔뜩 잠긴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 지원이는 하늘이 제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회사를 위해 밤낮 없이 고생하다가 모처럼 떠난 여행에서 이런 비극적인 사고를 당하다니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합니다. 태호의 가증스러운 연기에 조문객석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호가 눈물을 닦아내는 신용을 하며 아내의 목까지 다해 회사를 더욱 훌륭하게 이끌어가겠다고 선언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장례식장에 육중한 양문형 출입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모든 조문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역광을 받으며 서 있는 실루엣. 며칠 전 깊은 산속에서 죽어갔어야 할 그녀였습니다. 지원이 검은색 트렌치코트를 입고 창백하지만 서늘하게 빛나는 눈빛으로 식장 안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양옆에는 굳은 표정의 민호 형사와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귀신을 본 듯 조문객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마이크를 쥐고 있던 태어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질렸고 눈동자는 터질 듯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그의 입술이 달싹였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원은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제단을 향해 천천히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조문객들은 모세의 기적처럼 양옆으로 길을 텄습니다. 단상 아래에 멈춰 선 지원은 영정사진 속 자신의 얼굴을 한번 힐끗 보고는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타열을 향해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 장례식에서 흘리는 가짜 눈물 연기. 제법 훌륭하네. 태어야. 하지만 어쩌지? 내가 살아서 돌아와 버렸는데. 지원의 또렷하고 차가운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지 않고도 넓은 식장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태어는 갑자기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도망치려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민호 형사와 경찰들이 단숨에 단상 위로 뛰어올라 태호의 팔을 꺾고 바닥에 짓눌렀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찰칵 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살인 미수 및 특수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는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는 동안 타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울부짖으며 발악했습니다. 지원은 그 비참한 꼴을 얼음장 같은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태호가 경찰에 끌려가고 장례식장이 아수라장이 된 후 지원은 회사를 수습하는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태호가 만들어 놓은 이중 장부와 빼돌린 자금의 흐름을 모두 찾아내어 검찰에 넘겼고 태호의 편에 서서 회사를 망치려 했던 임원들을 가차없이 숙청했습니다. 그녀의 결단력 있고 차가운 행보의 업계는 지원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나약한 상속녀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철의 여인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회사는 점차 안정을 되찾아갔고 주가도 예전의 자리를 회복했습니다. 지원은 매일 밤 야근을 하며 일에 미친 듯이 매달렸습니다. 일에 몰두하는 것만이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아버지를 잃은 끔찍한 트라우마를 잊게 해주는 유일한 진통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늦은 밤 텅 빈 집으로 돌아오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지독한 고독감은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눈을 감으면 강원도 깊은 산속의 차가운 흙바닥 냄새와 짐승처럼 울부짖던 태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 하나의 위안은 어둠 속에서 나타나 자신을 구해준 그 사내, 도진의 깊고 맑은 눈빛뿐이었습니다. 제대로 고맙다는 인사조차 전하지 못하고 떠나온 것이 내내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처럼 남아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다시 만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믿었던 어느 비 오는 날 저녁, 지원의 사무실로 한 통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수아의 어머니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오열하는 목소리에 지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아와 민호가 퇴근길에 빗길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하던 거대한 덤프트럭이 그들의 승용차를 그대로 덮쳤다는 것입니다. 지원은 우산을 챙길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병원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응급실 앞은 피 묻은 환자복과 오가는 의료진들로 압이 규환이었습니다.
복도 한 구석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있는 수아의 부모님을 발견한 지원은 다리가 풀려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술실 문 위에 붉은 불빛만이 무심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의사가 굳은 표정으로 나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력계 형사로 언제나 든든하게 수아의 곁을 지켰고 지원의 복수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던 의리 있는 친구 민호는 현장에서 즉사하고 말았다는 비보였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수아는 척추를 크게 다쳐 대수술을 받고 있지만 생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지원은 입을 틀어막은 차에 숨죽여 오열했습니다. 운명의 잔인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수아는 일주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죽음보다 더 가혹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민호의 장례식은 이미 끝난 뒤였고 그녀의 뱃속에 막 자리 잡았던 작은 생명마저 충격으로 유산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척추신경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두 다리를 영영 쓸 수 없을 것이라는 하반신 마비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지원은 매일같이 병실을 찾아가 수아의 손을 잡고 위로했지만 수아의 눈동자는 이미 삶의 빛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수아는 민호를 따라가게 해달라며 음식물 섭취를 거부했고 창밖에 허공만을 멍하니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휠체어에 앉기를 거부하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시들어가는 절친의 모습을 지켜보는 지원의 가슴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수아의 다리를 고칠 수 없다는 전문의들의 차가운 진단에 지원은 자신이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왔던 그 강원도의 깊은 상고를 떠올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던 그곳, 자신을 살려냈던 신비한 약초와 도진을 아는 듯했던 보건소 의사의 말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곳의 누군가라면 어쩌면 이 절망적인 상황을 뒤집을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한 가닥 절박한 희망이 지원의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은 모든 회사 업무를 최 상무에게 일임하고 직접 차를 몰아 강원도의 그 외딴 마을로 향했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운전하는 내내 그녀의 소나귀에는 땀이 쥐어졌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덮쳐와 숨이 막히는 듯했지만 수아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두려움을 억눌렀습니다. 마을 보건소에 도착한 지원은 의사를 붙잡고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하반신이 마비된 친구를 살릴 방법이 없냐고 산속에 기적을 일으키는 명의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울먹였습니다. 의사는 곤란한 표정을 짓다가 지원의 절절한 호소에 결국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대산 가장 깊은 골짜기에 백노인이라 불리는 전설적인 약초꾼 겸 침술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대의학이 포기한 환자들을 여러 번 살려낸 기인이지만 사람을 극도로 기피하여 만나기조차 하늘의 별 따기라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백노인과 유일하게 교류하는 사람이 바로 지난번 지원을 숲에서 구해 보건소로 업고 왔던 남자 도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도진의 이름을 듣는 순간 지원의 심장이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 이끄는 길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의사가 그려준 엉성한 지도를 손에 꽉 쥐고 그날 밤의 끔찍한 기억이 서려 있는 짙은 숲속을 향해 다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숲의 초입에 들어서자마자 빽빽한 나무들이 태양빛을 차단하여 대낮인데도 사방이 어둑어둑했습니다. 발밑에서는 썩은 나무잎들이 질척거렸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산새 소리가 신경을 날카롭게 긁었습니다. 지원은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닦아내며 지도를 따라 걷고 또 걸었습니다. 하지만 길은 이내 희미해졌고 사방이 똑같이 생긴 나무들로 둘러싸인 미로 속에 갇힌 듯한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길을 잃었다는 절망감이 밀려올 때쯤 전방의 덤불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원이 기겁하며 뒷걸음질 치는 순간 거대한 시베리안 허스키 맥스가 꼬리를 흔들며 수풀 사이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묵직한 발소리와 함께 도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짙은 카키색 야상 점퍼를 입고 등에는 약초가 가득 담긴 바구니를 맨 채였습니다. 도진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지원을 마주치자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원은 그를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아 버렸고 참았던 안도의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도진은 서둘러 다가와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의 단단하고 따뜻한 손길이 닿자 지원은 마치 거친 폭풍우 속에서 든든한 등대를 만난 듯한 벅찬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여긴 어떻게 다시 온 겁니까? 도진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숲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지원은 숨을 헐떡이며 수아의 비극적인 사고와 백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두서없이 털어놓았습니다. 도진은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했습니다. 그의 깊고 짙은 눈동자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연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백영감님은 외부인을 극도로 꺼리십니다. 하지만 당신 친구의 사연이라면 영감님도 모른 척하지는 못하실 겁니다. 도진은 앞장서서 길을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마치 숲이 그를 위해 길을 열어주는 듯 빽빽했던 나무들이 신기하게 틈을 보였습니다. 험난한 계곡을 건너고 가파른 암벽을 우회하여 2시간쯤 걸어 들어갔을 때 기적처럼 시야가 트이며 숨겨진 분지가 나타났습니다. 그곳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날지만 단단한 전통 한옥 한 채가 고즈넉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수백 개의 옹기 항아리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었고 짙은 한약 다리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코끝을 스쳤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서 약초를 다듬고 있던 하얀 수염의 백노인이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매의 눈처럼 날카로웠지만 도진을 향해서는 미세하게 누그러졌습니다. 지원은 백노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박하게 매달렸습니다. 제발 제 친구를 살려달라고, 당신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백노인은 지원의 처절한 애원에 혀를 끌짓 차며 도진을 흘겨보았습니다. 내 놈이 또 오지랖을 부렸구나. 쯧쯧. 노인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환자를 이곳으로 직접 데려와야 하며 치료에는 최소 3달이 걸릴 것이고 그동안 어떤 현대의학적 개입도 불가하다는 혹독한 조건이었습니다. 지원은 그 어떤 조건도 감수하겠다고 다짐하며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뒤 지원은 사설 구급차를 동원하여 수아를 마을 어귀까지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여전히 눈에 초점이 없는 상태로 치료를 받느니 차라리 죽여달라며 미약하게 저항했습니다. 구급차가 더 이상 진입할 수 없는 험한 산길의 입구에서 도진이 특별히 개조한 산악용 사륜구동 오토바이를 끌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휠체어에 축 늘어져 있는 수아를 번쩍 안아올려 오토바이 뒷좌석에 특수 제작한 지지대에 단단하고 안전하게 고정했습니다. 도진의 손길은 크고 투박했지만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를 다루듯 한없이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수아는 낯선 남자의 품에 안기자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지만 도진의 차분한 심장, 박동 소리에 묘하게 안정감을 느끼는 듯 저항을 멈추었습니다. 오토바이는 거친 엔진음을 내뿜으며 험준한 산길을 단숨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은 그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 걸으며 벅찬 희망을 품었습니다. 백노인의 한옥에 도착하자마자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노인은 수아의 마비된 다리에 촘촘하게 침을 놓고 특수하게 발효시킨 독한 약초 뜸을 떴습니다.
뼈를 깎는 듯한 고통에 수아가 비명을 질렀지만 노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지원은 수아의 비명소리에 귀를 틀어막고 마당 밖으로 뛰쳐나와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친구를 살리기 위해 데려왔지만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주는 것은 아닌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어깨에 따뜻한 겉옷을 걸쳐주었습니다. 도진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지원의 곁에 쭈그리고 앉아 그녀가 진정할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달빛이 내려앉은 숲속의 고요함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도진을 바라보며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끔찍한 배신, 친구의 끔찍한 사고, 그리고 그 모든 불행이 마치 자신 때문인 것만 같아 견딜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도진은 거칠고 큰 손으로 지원의 작은 어깨를 조심스럽게 토닥였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살아남은 자는 살아남은 책임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당신 친구도 결국은 이겨낼 겁니다. 내가 아는 백영감님은 허튼 소리를 하는 분이 아니니까요. 도진의 묵직한 위로가 얼어붙었던 지원의 가슴을 서서히 녹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백노인은 지원에게 당분간 서울로 돌아가 있으라고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곁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친구를 불쌍히 여기는 지원의 태도가 오히려 수아의 재활 의지를 꺾고 있다는 냉정한 지적이었습니다. 지원은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노인의 처방을 믿고 따르기로 했습니다. 산을 내려오기 전날 밤, 지원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 오두막 밖으로 나와 작은 호숫가를 거닐었습니다. 물 한 개가 피어오르는 몽환적인 풍경 속에 도진이 홀로 바위에 걸터앉아 담배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넓은 등은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습니다. 지원이 다가가 인기척을 내자 도진은 황급히 담배를 비벼 끄고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물 한 개가 깔린 호수를 바라보며 나란히 섰습니다. 지원은 조심스럽게 도진의 과거에 대해 물었습니다. 왜 이런 깊은 산속에서 스스로를 가두고 살고 있는지. 침묵이 길어지자 지원이 사과하려던 찰나 도진이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5년 전 그가 현장에 출동했던 거대한 물류창고 화재 사건. 그곳에서 화염에 갇힌 사람들을 구하려다 정작 근처에 있던 자신의 아내와 어린 딸을 구하지 못했다는 참혹한 과거였습니다. 불길 속에서 딸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했던 기억이 매일 밤 악몽으로 찾아온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도진의 뺨을 타고 흐르는 굵은 눈물방울을 본 순간 지원은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그의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상처 입은 두 영혼은 서로의 아픔을 거울처럼 비춰보고 있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배신감으로 세상과 단절했던 지원과 가족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자신을 형벌의 감옥에 가뒀던 도진. 지원은 까치발을 들어 도진의 뺨에 묻은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내며 속삭였습니다. 도진 씨가 나를 살려줬잖아요. 당신은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그만 용서해요. 도진은 지원의 따뜻한 천이 다짜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지원의 손목을 부드럽게 쥐고는 참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품에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넓고 단단한 가슴에서 전해지는 거친 심장 박동 소리가 지원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두 사람의 심장이 비로소 뜨겁게 요동치며 다시 뛰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달빛이 호수 위로 부서지며 은빛 비늘처럼 반짝였고 맥스는 꼬리를 흔들며 두 사람 곁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서울로 돌아가는 지원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녀는 도진에게 수아의 안부를 부탁하며 매주 주말마다 빠짐없이 이곳으로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도진은 말없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빛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지원은 회사 경영에 더욱 박차를 가하면서도 주말이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픽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사니 붉은 단풍으로 물들 무렵 기적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주말을 맞아 한가득 식료품을 싸들고 백노인의 집을 찾은 지원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수아가 도진이 만들어준 튼튼한 나무 지팡이에 의지한 채 부들거리는 다리로 한 걸음씩 내디디고 있었던 것입니다. 땀으로 범벅이 된 수아의 얼굴에는 과거에 그 생기발랄했던 억척스러움이 고스란히 돌아와 있었습니다. 나 왔어, 독한 기집애야. 수아가 지원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진 지원은 장바구니를 내팽개치고 달려가 수아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도진과 백노인, 그리고 수아와 부쩍 친해진 맥스까지 그 광경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온 수아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많이 아문 듯했습니다. 민호를 가슴 깊은 곳에 묻고 다시 살아갈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진이 직접 사냥한 멧돼지 고기로 바비큐 파티가 열렸습니다. 지원의 시선을 느낀 도진은 넌지시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수아 씨도 완치되어 가는데 당신은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질문에는 지원이 다시 완벽한 서울의 삶으로 영영 돌아가 버릴지도 모른다는 미세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원은 도진을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어디 가길 바라요? 난 이미 이 산골짜기에 꼼짝없이 묶여버렸는데. 지원은 수아의 회복 과정을 핑계로 도진이 있는 숲속 마을 인근에 작은 부지를 매입하여 요양병원을 짓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돈과 권력보다 사람의 생명과 치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깨달은 그녀가 회사의 방향성을 의료봉사 및 힐링 재단으로 확장하려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단의 관리를 도진에게 맡기고 싶다는 속마음도 내비쳤습니다. 도진은 지원의 원대한 계획에 어안이 벙벙한 듯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나는 평생 숲에서 구르는 법밖에 모르는 촌놈입니다. 도진이 긁적이며 변명하자 지원은 그의 거친 손을 깍지 껴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매주 이 숲으로 출근하죠 뭐. 산속의 차가운 바람도 두 사람 사이에 뜨거운 온기를 식힐 수는 없었습니다. 몇 달 후 수아는 기적적으로 목발 없이도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어 서울로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그녀는 사고의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민호의 못다한 뜻을 이어받아 범죄 피해자 가족을 돕는 심리상담사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서로를 끌어당겨 구원해낸 두 여자의 우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태회에 대한 재판은 세간의 엄청난 관심을 끌며 진행되었습니다. 재벌가의 사위가 저지른 엽기적인 독살 시도와 횡령 사건은 연일 뉴스 특필을 장식했습니다. 지원은 피해자이자 핵심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수척해진 태호는 지원과 눈이 마주치자 미친 사람처럼 용서를 빌며 오열했지만 지원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증언대에 서서 태호가 범행 당일 숲속에서 뱉었던 모든 조롱과 살해 계획, 그리고 아버지를 어떻게 죽음으로 몰고 갔는지를 낱낱이 증언했습니다. 법정 안은 경악의 찬탄식으로 가득 찼고 판사는 특수살인, 살인미수, 횡령 등의 혐의를 모두 병합하여 태호에게 무기징역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습니다. 방청석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원은 눈을 감고 길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자신을 올가매던 거대한 과거의 망령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법원 문을 나서는 지원의 얼굴에는 전에 없던 홀가분하고 평안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밖에는 도진이 낡은 지프차를 몰고 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끔한 셔츠 차림의 도진을 본 지원은 달려가 그의 품에 쏙 안겼습니다. 모든 악몽이 끝나고 1년 뒤 강원도의 깊은 숲속 마을에서는 작고 소박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원과 도진의 결혼식이었습니다. 고급 호텔이나 화려한 드레스 대신 숲속의 맑은 공기와 새들의 노래가 하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지원은 수수한 화이트 원피스에 들꽃으로 엮은 화관을 썼고, 도진은 다부진 체격에 어울리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객이라고는 회사의 측근 몇 명과 수아,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전부였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 따뜻한 축복이 넘쳐 흘렀습니다. 백노인이 주례를 맡아 특유의 호통치는 듯한 축사로 하객들을 웃음바다로 만들었고, 수아는 완전히 회복된 두 다리로 당당하게 걸어 나와 두 사람을 위해 진심을 담은 축시를 낭독했습니다. 지원과 도진은 서로의 손에 소박한 음반지를 끼워주며 병든 몸과 마음을 치유해준 이 숲에서 영원히 서로를 지켜줄 것을 맹세했습니다. 피로연에서는 맥스가 하객들 사이를 누비며 고기를 얻어먹느라 정신이 없었고, 도진의 오랜 구조대원 동료가 수에게 수줍게 연락처를 묻는 모습이 포착되어 지원을 미소 짓게 만들었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온전한 빛을 맞이한 사람들의 환한 웃음소리가 숲속 깊숙이 울려 퍼졌습니다. 결혼 후 지원은 일주일에 절반은 서울에서 재단을 이끌고 나머지 절반은 도진이 있는 숲속 요양센터에서 지내는 이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사제를 털어 설립한 청명힐링재단은 육체적, 정신적 외상을 입은 사람들을 강원도의 자연 속에서 무상으로 치료해주는 곳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도진은 구조대원 시절의 경험을 살려 센터의 안전관리와 숲치유 프로그램을 이끌며 자신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의 다친 마음을 여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지원과 도진은 오두막의 벽난로 앞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불꽃이 타오르는 소리 사이로 지원이 조용히 도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당신이 그날 숲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끝났을까? 도진은 지원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면 내 인생도 영원히 겨울숲에 갇혀 끝났을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구원한 겁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기적 같은지 깊이 깨달으며 깍지 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이제 그 흉터는 두 사람이 얼마나 강하게 살아남았는지를 증명하는 훈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부는 숲의 사계절을 함께 맞이하며 평범하지만 충만한 일상을 엮어갔습니다. 가끔 서울의 화려한 넌사인이 그립지 않냐는 도진의 짓궂은 농담에 지원은 코웃음을 치며 대답하곤 했습니다. 그 빌딩 숲에선 숨 막혀서 못 살아요. 여기가 내 진짜 집인걸요. 봄에는 백노인을 도와 약초를 캐고, 여름에는 호수에서 맥스와 수영을 하고, 가을에는 단풍 든 숲길을 걸으며 센터 환자들과 대화하고, 겨울에는 벽난로 앞에서 책을 읽는 삶. 남편에게 살해당할 뻔했던 절망의 벼랑 끝에서 그녀가 쟁취해낸 이 고요한 행복은 그 어떤 엉망음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수아 역시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센터에 합류했고, 그녀의 밝은 에너지는 환자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가혹한 운명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이들은 끝없는 절망 속에서도 결코 삶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결국 가장 눈부신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어두운 과거를 지나 서로의 빛이 되어준 지원과 도진의 이야기는
센터를 찾는 많은 이들에게 전설처럼 전해지며 기적과 치유의 씨앗이 되어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숲에 짙은 어둠 속에서 시작된 끔찍한 비극은 마침내 가장 눈부신 생명의 이야기로 완전한 결말을 맺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지원의 처절하고 통쾌한 복수, 그리고 깊은 상처를 간직한 도진과의 운명적인 만남은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거짓된 사랑이 무너진 자리에 피어난 진짜 사랑과 우정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되어줍니다. 여러분은 지원처럼 모든 것을 잃은 절망의 순간에 직면한다면 다시 일어설 용기를 낼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운명에 순응하게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과 느낌을 남겨주세요.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심장을 울리는 강렬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